안녕하세요. 책 읽는 토끼TV 신경진입니다. 오늘은 이언 맥케온의 신작입니다. 나 같은 기계들, 영어 제목은 Machines Like Me. 그래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요즘 너무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AI,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소설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곧장 1부 첫 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그것은 희망이 허락된 종교적 열망, 과학의 성배였다. 우리의 목표는 완벽한 자신을 통해 필멸성에서 벗어나 신에게 맞서거나 심지어 신을 대신하는 것이었다. 인간이 AI 로봇을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이 신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같죠? 진화론과 창조론에서 흔히 우리가 과학의 발달에서 진화론과 창조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상황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의 존재, 특히 생각하는 존재를 창조하게 되었다. 이 수준의 현대과학이 올라섰다. 우리가 와 있다. 이런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공이 로봇을 사는 것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광고에서는 그가 설거지도 하고 침대 정돈도 하고 생각도 할 수 있는 동반자이자 지적인 논쟁 상대, 친구이자 자벽부라고 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들,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삶의 노동들을 대신 처리해주는 그런 단순한 기능도 있고, 이 기계는 역시 생각하는 기계입니다. 생각하고 스스로 소위 말하는 머신러닝이죠. 기계가 공부를 하면서 서로 대화가 가능한 존재이다. 미란다라는 여성인데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살고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32인가요? 그렇고 주인공 남자가, 이 여자 주인공은 지금 20대 초반,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로봇을 사가지고 오자 이제 함께 이 로봇을 이제 포장을 풀고 충전을 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충전이 무려 16시간이 걸립니다. 공장에서 충전해 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 로봇을 지켜보면서 이 로봇에 대해서 미란다가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미란다는 그가 보스포루스 해협의 어느 부두 노동자를 닮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보스포루스 해협이 봐야죠. 자, 우리 앞에 궁극의 장난감, 모든 시대의 꿈, 인본주의의 승리, 혹은 그 죽음의 천사가 앉아 있었다. 로봇, 인간화된 로봇이라는 게 궁극의 장난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승리,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일단 보스포루스 해협은 터키와 이쪽 유럽 사이에 이스탄불이 있고 이쪽이라고 그럽니다. 화살표 보이시죠? 블랙시와 에게해가 보이고, 그래서 여러 인종들이 만들어졌는데 아담이라는 이름의 남성 로봇이 만들어졌고, 또 이브라는 여성 로봇이 만들어졌는데 총 24개인가 5개인가 그렇습니다. 25개 같은데 이브가 훨씬 인기 있습니다. 여성 로봇이. 그래서 자신은 아담 로봇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로봇이 요쪽 그리스계 같은 느낌, 터키 이렇게 지중해풍의 남성인데 근육질이라는 거 좀 보이시죠? 부두 노동자. 의도적으로 썼을 것 같습니다. 인류의 서양 고대의 출발지가 이쪽 지중해잖아요.
철학의 시작 지점,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 사이 또 절묘하게 맞춰서 지금 이언 맥케온이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요 지역이 이 보스포루스 해역이라고 합니다. 남성 주인공의 이름은 찰리 프렌드입니다. 찰리입니다. 32살이네요. 그러면 미란다가 20살입니다. 나는 32살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 나는 돈이 들어올 때마다 사라지게 되었다. 나는 호황된 사업, 반쯤 불법인 농간, 교활한 지름길의 유혹에 잘 걸려드는 얼간이었다. 스스로를 좀 얼빠진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고, 특히 경제관념이 없다. 근데 어떻게 이 비싼 로봇을 샀느냐? 부모가 남겨진 유산을 통틀어서 샀습니다. 로봇을 사자마자 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자신이 이런 얼간이인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잘 나갔다. 그들은 돈을 빌려 흥미로운 곳에 투자하고도 빚을 갚으며 부자가 되었다. 흔히 요즘 많이 하고 있죠. 레버리지라는 빚을 빌리다. 레버리지를 이용하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요즘 돈을 잘 버는 사람들, 갭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죠. 은행에 대출을 확 빌려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설적 분위기입니다. 찰리라는 우리 주인공을 묘사하는 부분이고요. 이언 맥케온입니다. 나 같은 기계들은 굉장히 최근에 나온 작품인데 제가 이언 맥케온의 작품 워낙 좋아해서 많이 읽었는데 나올 때마다 새 작품이 나올 때마다 꼭 챙겨서 읽는데 이번 작품은 또 굉장히 특이했다. AI에 대해서 이 노작가가 이 대작가가 이야기하는 것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 흥미로운 지점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근데 이 소설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허구 픽션입니다. 그래서 20세기 말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1980년대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요 지도 보이시죠? 영국과 요쪽 아르헨티나가 전쟁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옆에는 마그리트 대처 철의 여성 포클랜드 전쟁입니다. 여기 포클랜드라는 섬을 두고서 서로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서로 자기 땅이라고 싸웠죠. 사실 뭐 아르헨티나 땅이죠. 뭐 이렇게 보면 그쪽이 더 가깝기도 하고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현실에서는 영국이 이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전 소설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의도적이죠. 이런 걸 내세우면서 지금 작가가 이 소설은 픽션, 허구의 무대 위에서 지어졌다. 중요한 것은 그 허구의 무대 속에서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닥쳐오는 이 AI 시대를 이제 이 소설적 공간, 20세기 말에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해서 살펴보라는 것이겠죠. 자, 인류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인공. 둘 다 그렇습니다. 특히 미란다는 사회학 전공이고 나는 17살에 몇 권의 책을 읽고 가상의 인물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헬러의 캐치 18, 피츠제럴드의 높이 뛰어오르는 연인, 오웰의 유럽의 마지막 인간, 톨스토이의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나는 그 책들을 통해 예술의 의미를 깨달았다. 자, 아까 포클랜드 전쟁에서 보셨듯이 허구의 공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읽어보면 조지프 헬러의 캐치 18? 캐치 22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나오죠? 캐치 22, 2차 세계대전. 대단히 부조리 곡이고, 블랙 코미디를 써서 우리한테는 좀 어려운 소설이긴 합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 영문학 쪽, 영어를 쓰는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이 소설을 좋아하더라고요.
한국에는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자, 여기에 이제 이언 맥케온이 작가답게 재미있는 걸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캐치 22라는 이 소설의 캐치 22, 이 소설의 원제가 캐치 18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전부 다 처음에 작가가 생각했던 제목이라는 거죠. 원 제목이 아니고 애초에 첫 제목으로 했는데 이렇게 발표하지 못했다. 그럼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피츠제럴드, 스카 피츠제럴드 말하는 거겠죠. 피츠제럴드의 높이 뛰어오르는 연인은 무엇일까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소설은 장편은 위대한 개츠비잖아요. 그죠?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그럼 조지 오웰, 유럽의 마지막 인간, 동물농장은 아닌 것 같고, 그죠? 1984입니다. 톨스토이의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셰익스피어의 대사죠. 전쟁과 평화라고 합니다. 이 소설들의 작가가 처음에 생각했던 제목을 딱 지금 이언 맥케온이 가르쳐줍니다. 재밌게. 자, 오랜 친구가 언젠가 말하기를 지상 낙원은, 지금 밑에 그림 보이시죠? 유토피아. 어떤 세상이 유토피아일까 하는데 여기에 영국 유머가 나옵니다. 너무 좋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상 낙원은 좋은 사람과 함께할 즐거운 저녁 시간을 기대하며 혼자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밌지 않습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낮 시간에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혼자서, 그리고 저녁에 만나서 그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뭐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겠죠. 절망감도 있을 것이고, 이런 기대를 갖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저녁 식사하는 거. 뭐 유머라기보다는 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건 뭔지 무슨 원칙?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이렇게 고지하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미란다 원칙이라 그럽니다. 미란다 워닝. 자, 이 남자 주인공 찰리의 아파트 위에 사는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미란다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미란다가 어떤 범죄적인 문제에 휘말려 있다. 이걸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소설 서두에. 실제로 미란다라는 여성의 그 강간 사건에 의해서 이제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세워졌다 합니다. 이게 1963년도 일이고, 자, 마침내 찰리가 사가지고 온 아담이라는 이 지중해풍 부두 노동자를 떠올리게 하는 이 로봇이 충전이 끝났고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집안일도 하고 대화도 하고 지적인 상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이 여러 가지 이 두 주인공 남녀를 분석하다가 이런 결론을 이끌어서 자신의 주인인 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 신중해야 합니다. 뭐라고? 그가 슬픔 어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담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죠. 덩치가 있고 근육이 있고 지중해풍에 곱슬머리, 검은 머리, 갈색 진한 피부. 그녀는 거짓말쟁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악의적인 거짓말쟁이. 자,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후반부에. 한 청년과의 성관계, 보드카, 법정, 솔즈베리에서의 10월의 어느 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흘러갑니다. 제가 오늘은 빠르게 소설을 소개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심 테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스필드 블랙에게 조금 동정이 갔고, 요거에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 여자를 사랑하는 건 그녀의 아버지를 포용하는 것이라는 자명한 이치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거 참 좋네요. 왜냐하면 한 여성이
대체적으로 성장하고 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마도 대체적으로 아버지일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 여성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여성의 아버지를 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어떨까요? 남자는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에게 더 영향을 받을까요? 어머니인 것 같기도 하죠. 그럼 이야기를 바꾸면 한 남자를 사랑하는 건 그의 어머니를 포용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도 되겠네요. 재밌습니다. 자, 사이먼이라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아란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그림 속에는 고갱의 그림, 그 유명한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인간 존재론적인 고민. 자아라는 것이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주제가 나왔는데 우리에겐 자아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지? 이게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아라는 의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AI 로봇에게는 과연 자아가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는 재미는 역시 뭐 서사적인 내용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당면한 AI 시대에서 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저들은 자아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우리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재미있는 이야기 해줍니다. 어떤 이들은 자아라는 것은 신경 구조에 심어진 하나의 유기적 요소 혹은 프로세스라고 말합니다. 신경 구조를 흐르는 프로세스. 자아는 하나의 환상, 우리의 서사적 성향에서 나온 부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편의점 사이먼과 하게 되는데 약간 어려울 수 있죠. 요거를 제가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른 텍스트로. 자, 한번 보시죠.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행복도 월급이나 사회관계, 정치적 권리 같은 외부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 생물학자가 이야기해주는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흥미롭습니다. 보십시오. 그보다는 신경, 뉴런, 시냅스, 그리고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 등의 다양한 생화학 물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생물학자들은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월급을 많이 받아서 혹은 사회관계, 가족이나 뭐 친구들 아니면 정치적인 뭐 명예나 권리, 권력을 지는 것, 외부 변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몸 내부에 있는 신경, 뉴런, 시냅스 그리고 호르몬인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닌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소설 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하셨습니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라는 한국에서 빅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여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읽은 독자들이 그의 그 통찰에 굉장히 감흥하면서도 제가 대중 강의를 하거나 토론을 해보면 이 부분은 잘 안 받아들이십니다. 특히 한국 독자들이. 행복이란 건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저 위에 있는 거다. 사회관계, 우리 가족 간의 관계 이런 것에서 행복이 오는 거지. 뭐 이런 거 이건 생물학자들이 그저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입장이냐? 저는 유발 하라리 쪽입니다. 신경과 뉴런, 시냅스 그리고 호르몬이 이루어진 생화학 물질에 의해서 자아와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이 결정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 저는 걸겠습니다.
조금 더 보시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바로 신체 내부의 쾌락적인 감각이다. 방금 복권에 당첨되거나 새로운 연인을 찾아서 기뻐 날뛰는 사람은 실제로 돈이나 연인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혈관 속을 요동치며 흐르는 다양한 호르몬과 뇌의 여러 부위에서 오가는 전기 신호의 폭풍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거 되게 멋있습니다, 문장이. 우리가 너무 기뻐라는 감정은 어디서 오느냐? 호르몬이 전달한 뇌에서 분비하는 여러 화학 물질들, 이게 전기 신호의 폭풍이라고 통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AI 로봇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아까 아담을 데리고 와서 처음에 뭘 했습니까? 포장을 풀고 충전을 하고 있죠. 16시간. 전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요게 공통점이 보이시죠? 그래서 AI 로봇이 움직이는 것. 그러면 우리하고 우리 생물학적으로 바라보는 것하고 로봇하고 AI 로봇하고 뭐가 다르지? 이걸 이제 고민해 볼 시점인 거죠. 조금 다른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제인 오스틴 이야기를 합니다. 오만과 편견. 여러 작품들 있죠. 한번 보시죠. 제인 오스틴의 소설 속 사랑 이야기는 순결하게 결혼 준비로 끝을 맺었다. 자, 제인 오스틴의 히트작들,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남녀 주인공이 결혼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해피엔딩. 지금 보면 이언 맥케어는 특히 이 제인 오스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것 같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제인 오스틴을 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짜증을 내는 모습을 제가 이 소설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봤습니다. 스위투스라는 작품도 그렇고 그게 뭐가 소설이야.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셰익스피어 다음 가는 최고의 천재 작가 제인 오스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이언 맥케어는 굉장히 짜증을 내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랑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성교 이후에 온갖 복잡한 문제가 기다리는 영역에 존재한다. 제인 오스틴의 이야기가 소설이 환상이라는 것이 결혼하면 성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고 이러잖아요. 일단 성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에서 사실은 사랑이라는 문제는 엔딩이 아니고 이제 비기닝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비기닝? 새로운 고민의 문제가 생겨난다. 이게 훨씬 이 주제가 소설적이라고 이언 맥케어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인 오스틴 좀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이 문제를 굉장히 잘 보여준 작품은 제가 볼 때는 체홉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 단편 소설인데 이 소설을 읽어보시면 두 남녀 주인공이 유부남 유부녀인데 바람을 피우다가 어쨌든 서로를 못 잊어서 결국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어쩌지 이러면서 끝납니다. 아마 아득해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러니까 사랑은 엔딩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다라는 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단편 소설. 너무너무 좋습니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 자, 미란다 여자 주인공이죠. 논쟁을 합니다. 포클랜드 전쟁에 대해서. 자, 양측에 여기에서 재밌는 또 유머가 나옵니다. 양측 영국과 아르헨티나 양측의 국수주의적 어리석음에 따른 영토 분쟁. 지금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 찰리가 나는 보르헤스의 논평을 인용했다. 이것도 재밌죠. 루이스 호르헤 보르헤스죠. 플레임 맞는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 하면 우리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작가는 역시 보르헤스입니다. 20세기가 난 가장 지적인 작가. 단편 소설만 주로 썼죠.
그래서 딱 보르헤스를 가져와서 논평을 합니다. 이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싸우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대머리가 빚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꼴이다. 필요도 없는, 그죠? 대머리 빚 필요 없죠? 이런 식으로 재밌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미란다는 유창한 말솜씨로 그 용어들을 기성 권력의 사전에서 나온 다른 개념들, 이를테면 열린 사회, 법의 지배, 민주주의의 복원과 뒤섞었다. 사회학과 출신이라고 그랬죠. 대학생입니다. 어쩌면 내가 듣고 있는 건 그녀 아버지의 의견일 수도 있었다. 요거 약간 여성 독자들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란다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 미란다가 포클랜드 전쟁을 두고 두 남녀가 토론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사회학적인 개념, 열린 사회, 법의 지배, 민주주의 복원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진지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남자는 찰리는 듣고 있으면서 아마 저거는 저 사람 그녀의 아버지의 의견 아닐까?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다. 이건 좀 문제 있죠, 그죠? 우리는 자신보다 조금 더 영리한 기계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다음엔 그 기계가 우리의 이해력 밖에 있는 다른 기계를 만들어낼 터였다. 그럼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자, AI 시대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낼 인간이 만들어낼 AI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똑똑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AI 머신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이 AI 머신은 어떤 존재를 또 창출해낼 것인가? 우리를 뛰어넘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너무너무 슈퍼 스마트한 머신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우리의 근원적인 두려움인 거죠. 인간의 두려움. 그러면 도대체 우리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가 필요하지? 그래서 SF 공상 과학 영화에서는 거의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트릭스도 그렇고 터미네이터 2도 터미네이터 시리즈도 역시 인간과 로봇의 또 매트릭스는 컴퓨터죠. 머신.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내 상황에는 짜릿한 구석이 있었는데 그건 속임과 발각 때문만이 아니라 인공물에게 여자를 빼앗기는 첫 사례, 현대적 선례로서의 독창성 때문이기도 했다. 자, 초반부에 지금 미란다와 관계가 약간 삐걱대고 그 틈에 갑자기 미란다가 아담을 내가 아담과 데리고 자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약간 서먹해졌을 때.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찰리는 자신은 이거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죠. 내가 미란다와 연적, 사랑의 라이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아담이라는 로봇은 나를 도와주는 이를테면 뭐 세탁기나 로봇 청소기 같은 거죠. 이걸 주고 아담이 미란다와 자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질투를 해야 되나? 아니야. 그래서 줘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물에게 여자를 빼앗기는 첫 사례가 아마 나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뭐라 그러죠 이걸? 리얼돌. 실제처럼 생긴 인형. 지금 뭐 요 문제가 좀 있었죠. 뭐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찬성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핵심은 이렇습니다. 리얼돌은 이 지금 찬성 반대 이런 거 별 의미 없다. AI 시대가 오고 우리가 이제 정말 그 과학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인간의 쾌락은 기계에 의해서 컨트롤 될 것입니다. 틀림없지 않습니까? 뭐 그걸 예감하는 소설, 뭐
영화 이런 거 너무 많아서 뭐 나열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짚고 가고 있고, 자, 2층에 미란다가 산다 그랬죠. 자신은 지금 아래층에 침대에 누워서 불을 끈 채 고독하게 누워서 혼자 잠들려고 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미란다가 지금 아담과 같은 침대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투감과 함께 묘한 어떤 느낌을 가집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그 모든 걸 보았다. 인간은 이제 한물간 존재가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요즘 시대에 특히 젊은이들이 20, 30대 여성들, 남성들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결혼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를 두고 소설을 한 편 쓴 게 있습니다. 제목이 아예 결혼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인간은 미래 사회에서 과연 인간 대 인간을 사랑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옆에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채널 이름이 책 읽는 토끼인데, 제가 토끼를 펫이라고 해야 되나? 반려동물이라 해야 되나? 토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토끼가 지금, 우리 토끼가 한 10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토끼라는 동물을 보면서 느낀 거는 토끼라는 것은 자아가 있다. 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저긴 내가 나하고 대화를 할 수는 없지만 저 토끼는 자아가 있구나.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인디펜던트하다. 강아지에 비해서 의존적이지도 않고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내게 가까이 오지도 않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를 부르고 뭐 하여튼 이런 재밌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로봇은 이 토끼나 강아지, 고양이가 주는 그 커뮤니케이션보다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우리에게 던져줄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제 로봇을 사랑하게 되겠죠. 왜 힘들게 대화도 안 통하는, 나를 이해해주지도 못하는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겠습니까? 요게 지금 이언 맥큐언이 문학적으로 이 소설에서 AI 시대를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앨런 튜링은 기계와 인간의 행위를 구별할 수 없게 되는 순간 우리는 기계에 인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자, 앨런 튜링은 영국의 천재적인 수학자이죠. 그래서 컴퓨터를 만들었고 AI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 앨런 튜링은 죽었습니다. 동성애 문제하고 뭐 이런 거 겹쳐서.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살아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스티브 잡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해되시겠죠?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 같이 앨런 튜링이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이 세계의 AI 로봇들 이런 거 살펴보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인간과 기계의 행위를 구별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기계에다가 인간성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죠. 밤 공기를 파고든 미란다의 황홀한 비명이 길게 이어지다가 점차 잦아들며 신음으로 이어서 억눌린 흐느낌으로 변했을 때 나는 시의적절히 아담의 동정의 특권과 의무를 부여했다. 나는 그를 증오했다. 자, 자신은 아담을 마치 뭐처럼 대하려고 그랬죠. 로봇 청소기. 그래서 그래, 너 미란다가 나 아담과 자도 돼? 했을 때 그래, 자라고 순순히 응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위층에서 들려오는 그 미란다의 황홀한 성관계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을 들으면서 질투감을 넘어선 증오감마저 느끼게 된다. 동시에 이제 그는 나의 연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라이벌이 돼버린 거죠. 이게 아담에게 동종의 특권과 의무를 부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습니다. 앨런 튜링에 대해서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이 앨런 튜링이 어떤 우리 인류의 과학사에서 역할을 했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니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로봇 윤리학이 나옵니다. 인간에게는 윤리적 결함이 있다. 일관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며 편견과 인식의 오류를 범하기 쉽고 자기 위주인 경우가 많다. 인간의 특징입니다. 윤리적 결함이 존재한다라는 거. 우린 거짓말도 꽤 하죠. 또한 불완전하죠. 종종 좌절감에 빠지고 종종 혼란을 느낍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셀피시한 거,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근데 로봇은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 보이죠? 로봇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죠? 자, 마이클 샌델의 그 유명한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 대학 맞죠?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 공리주의 이야기하면서 AI 시대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함께. 자, 시위 현장에서 빈 깡통으로 만든 조잡한 로봇이 교수용에 처해졌다. 기조연설자 토니 벤이 연단에서 그걸 가리키며 러다이트적 발생이라고 비난했다. 로봇 사회가 오면 당연히 이 AI 로봇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일자리일 것입니다. 그죠? 그들이 노동력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시위 현장에서 로봇을 불태운다. 그리고 한 정치가가 이걸 러다이트적 발상이다. 이게 잘못 썼습니다. 보니까. 러다이트란 뭐냐면 1800년대에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 영국에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에 흥분해서 두려워해서 기계를 부수는 운동을 벌입니다. 조직적으로. 이걸 러다이트 운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 로봇에 대해서 똑같은 행동을 인간이 하고 있다. 자, 그녀를 사랑합니다. 아담의 고백입니다. 아담은 미란다와 자고 성관계도 할 수 있는 섹스 로봇은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결국 아담은 이 미란다 자신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AI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저는 요 엑스 마키나를 추천드립니다. 넷플릭스 영화고 쉽게 볼 수 있고 재밌습니다. AI들이 어떻게 약간 그 인간의 두려움 확실히 약간 이런 영화적인 요소들은 공포 스릴러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인문학적 접근은 조금은 덜하긴 합니다. 확실히. 근데 이 영화에서는 좀 보이긴 하는데 이 소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게 AI를 볼 수 있다. 추천드리고요. 제가 몇 달 전에 초현실주의 하면서 다다이스트 그 화가를 한 명 소개해드렸는데 조지 그로스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요 부인이고 남편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장면인데 요 남자의 모습이 로봇처럼 그려져 있죠. 요 그림이 언제냐면 1920년대 다다이스트라고 그랬잖아요. 다다이즘이 확 피어날 때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기계에 대한 어떤 환상, 동시에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보면 현학적인 자동 인형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이 사람이 자신이죠. 조지. 자신을 현학적인 자동 인형으로 그렸는데 이게 로봇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뭐 여기는 뭐 초현실주의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초현실주의 파트를 좀 참고하시고요. 자, 길을 걷다가 우연히 앨런 튜링과 마주칩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나는 화가 루치안 프로이트의 형상을 한 앨런 튜링의 유령을 보았다는 착각을 하게 되었다. 어느 늦은 밤에 피커딜리의 울줄리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그와 마주쳤던 것이다. 자, 사진 속에는 젊었을 때 건강했던 앨런 튜링의 모습이 보이고, 이 사람 동성애자죠. 이 사람이 이제 일찍 죽었는데, 이 소설에서는 아직 죽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노인이 된 이 앨런 튜링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루시안 프로이드를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죠. 제가 많이 소개해 드렸죠. 이분 화가. 그래서 앨런 튜링이 늙으면 이렇지 않을까라고 지금 소설 속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읽을 때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럴듯하다. 자,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너무너무 유명한 물리학자죠. 현대 물리학자가 양자 이론을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양자 이론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퀀텀 시어리, 양자 이론이라는 것이,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이, 퀀텀 피직스,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격언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언 맥케온이 소설 속에서 그건 엉터리 역설입니다. 찰리, 그건 시간 문제예요. 아담 이야기죠. 한때 일반 상대성 이론은 난해함의 극단에 위치해 있었죠. 하지만 이제 학부 1년만 되면 배웁니다. 미적분학도 마찬가지죠. 이제 14살짜리도 미적분을 푸니까요. 언젠가는 양자역학이 상식이 될 날이 올 겁니다. 자, 요게 요 앞에 그 앨런 튜링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 같은데요. 제가 헷갈렸는데. 아무튼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일반 상대성 이론도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너무 난해했다. 그런데 이제 대학 학부 1학년 때 이미 배우는 기초적인 물리학 이론이 되었고, 퀀텀 시어리, 이 양자 이론이 지금은 너무너무 어렵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해가 되지? 이 중첩이나 도약, 양자 중첩, 양자 도약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푸는 게 아닙니다. 누가? AI 머신이 푸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슈퍼 스마트. 그래서 AI가 요즘 AI라는 말 대신에 또 하나 단어를 알아두셔야 될 게 AGI가 붙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과학 하시는 분들이 설명하는 자료도 많으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입니다. 제네럴이 붙었죠. 그래서 인간과 거의 유사한 보편적인, 인간이 하는 보편적인 행동과 사고를 같이 할 수 있는 걸 AGI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below human, AI가 어쨌든 아직은 인간보다 못한 상태에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휴먼 레벨이 될 거고, 이제는 슈퍼 휴먼, 인간을 뛰어넘을 거고, 나중에는 아예 슈퍼 인텔리전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가면 양자 물리학 풀린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못 풀지만 양자 중첩, 양자 도약의 개념을 그들은 해결해 낼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당신의 종류건 나의 종류건 물질의 배열에서 의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라서는 안 되죠. 자, 여기 너무너무 재밌는, 이제 이언 맥케온이 이 소설을 쓰고 싶어하는, 왜 썼는가 하는 게 나옵니다. 의식이란 건 뭐냐? 자아라는 건 뭐냐? 자아라는 게 의식의 결과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자아의식입니다. 그죠? 근데 이 생각이라는 거는 물질의 배열에서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어떤 화학적 물질, 전기적 커뮤니케이션, 전기 신호, 이 속에서 의식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의식이라는 것이 플라톤적인 혹은 신학적인 형이상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의 눈에서 나오는 사랑의 빛을 제하면요. 하지만 빛도
관측될 수 있는 것이죠. 유머입니다. 빛. 어쨌든 우리는 양자역학을 통해서 물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원자핵 사이를 돌고 있는 전자 이걸로 이거 뭐 코크 들어가고 더 쪼갤 수 없는 거 막 들어가죠. 어쨌든 가장 최소 단위의 어떤 물질들이 의해서 이게 어떤 때는 입자이고 어떤 때는 파동이다. 입자 파동. 빛이 그렇죠. 빛이 제가 부산 사투리를 써서 빛 말고 빛. 어렵네요. 아무튼 자 이런 것들을 착각하지 말아라. 지금 이언 맥큐어는 우리 독자들한테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굉장히 스페셜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당신의 생각은 그저 당신 내에서 이루어지는 화학적, 전기적 반응에 불과하다. 그걸 해석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누구에게? AI, 슈퍼 AI한테.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만간 우리 대부분이 무엇을 위해 살지 고민해야 할 터였다. 확실히 일은 아니다. 노동은 아니라는 거죠. 노동은 AI 로봇들이 다 할 거고 아주 단순한 로봇들이 다 하겠죠. 낚시, 레슬링, 라틴어 배우기.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불로소득이 필요했다. 나는 토니 벤에게 설득되었다. 자, 요 개념도 특히 한국의 독자들한테 조금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여전히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저항감이 굉장히 큽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본소득에 대한 공격 이것이 우세를 갖고 있습니다. 한 60, 70%가 다 반대할 겁니다. 어쩌면 80%까지.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노동을 로봇이 다 하는데 인간 도대체 뭐 할 겁니까? 삶을 즐겨야죠. 낚시를 하든지 좀 우아하게 소설을 읽든지 미술관에 가든지 그러니까 라틴어를 배우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불로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제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될 부자들에겐 그것이 놀고 먹는 마약 중독자, 술주정뱅이, 평범한 인간을 위해 세금을 더 내라는 요구로 들렸다.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언 맥케온이 지금 찰리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딱 작가의 생각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기본소득제를 부자들이 싫어한다. 이건 맞죠. 지금 대부분의 그래도 소득이 있는 쪽에서 이 불로소득이라는 개념 기본소득이 불로소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발감을 저항감을 갖고 있다. 이건 맞는데 요즘은 이 개념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간 부자? 어중간한 상태의 부자들이 이런 거죠. 진짜 그 하이엔드 슈퍼 리치들은 이거 기본소득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을 줘야지 다 그들을 통제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주는 거에 대해서 슈퍼 리치들은 별 저항감이 없다.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걸 기술 봉건주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의 누구죠? 가끔 요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런 게 기억이 안 납니다. 테슬라의 사장 같은 사람은 전기차 뭐 만들고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 하이테크 성을 만들고 또 저쪽에 엔비디아, 젠슨 환은 또 자기 씨만의 영국을 갖겠지.
왕국을 갖겠죠. 삼성 이재용도 자신만의 왕국을 갖고 SK도 자신만의 왕국을. 이게 기술 봉건주의라는 겁니다. 과거에 봉건주의, 서양이 경험했던 그 귀족 사회가 다시 도래할 것이다. 어쩌면 뭐에 의해서? 빅데이터에 의해서, 빅데이터와 AI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봉건주의로 돌아간다. 끔찍한 이야기죠. 이것도 조금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자, 미래에 우리가 아직 들어보지 못한 직업이 탄생하리라는 건 진부한 고정관념이며 거짓말이었다. 다수가 일자리를 잃고 무일푼이 되면 사회적 붕괴는 확실해진다. 하지만 넉넉한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우리 대중은 수세기 동안 부자들이 해온 사치스러운 고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자, 여기 되게 재밌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자, 불로소득을 받아서 일하지 않고 소득이 생겨서 그냥 놀면서 즐긴다, 인생을. 그러면 이게 따분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잘 보십시오. 끊임없는 레저 활동이 귀족들을 크게 힘들게 한 적은 없었다. 이게 이언 맥큐의 결론입니다. 만약에 나는 일을 안 하면 너무 삶이 무료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도 될까? 그러면 여러분은 귀족이 아닙니다. 옛날 귀족들은 그냥 먹고 노는데 익숙해서 별로 크게 힘들어 하지 않았답니다. 그걸 소위 말하는 권태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권태는 많은 귀족들한테는 그 큰 위협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더 큰 즐거움을 찾아서 계속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하면 나는 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이 권태에 대한 이야기로는 조리스 카를 위스망스의 거꾸로 이 귀족이 어떻게 이 권태를 이기면서 생활하는가 따분해하지 않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여러 가지 쾌락을 추구해 보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소설 추천드립니다. 자, 인간의 지능을 그대로 모방하려 한 게 실수였음을 알게 됐지요. 그동안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요. 이제 우리는 기계가 자유로이 자신의 결론을 끌어내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앨런 튜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이 알파고가 바둑기사 이세돌 맞나요? 이겼죠? 이게 벌써 10년 가까이 됐죠? 뭐 이제는 이런 이야기는 뭐 별 의미도 없습니다. 그죠? 모든 영역에서 AI가 인간을 능가할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AI 발전에서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은 AI를 인간처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패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기계가 자유롭게 생각하도록 놔두면 자유롭게 그것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계가 학습하는 최종 단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진짜 중요한 장면,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엔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절망의 교훈을 얻기 시작할 겁니다. 최악의 경우 그들은 일종의 실존주의적 고통을 겪으며 끔찍한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이언 맥큐온이 새 신작 나와 같은 기계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소설에서 한마디를 이언 맥큐온이 하고 싶었던 것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AI 로봇은 일종의 실존주의적 고통을 겪으면서 끔찍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언 맥큐온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과학자들보다는 이언 맥큐온과 같은 인문학자들이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 너무너무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 자,
실존의 위기죠. 실존의 위기. 실존하면 우리는 당연히 장폴 사르트르를 떠올리게 됩니다. 록강땡이라는 주인공이 돌을, 바위를, 낙엽을, 물을 보면서 구토를 느낍니다. 그 실존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듯이 인간들 역시 인간이 겪게 되는 그 실존적 위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 어쩌면 인간보다도 훨씬 더 깊이 이 고민 속에 빠져들 겁니다. 저도 여기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AI 로봇이 훨씬 윤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윤리적 문제가 있다 그랬죠. 허점이 있고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 로봇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공공, 저스티스 이런 것들에 어느 기준선이 있는데 인간이 이것을 너무너무 쉽게 어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저 존재를.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되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이 실존적 위기입니다. 절망감만 남게 되는 거죠. 철학적으로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이 소설에서 굉장히 재밌게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군 걸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욕구, 그건 인간의 보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토니 벤의 주장은 대물림이 되는 특권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평등과 자유는 하나의 스펙트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나왔습니다. 평등과 자유가 하나의 스펙트럼 안에 있다. 요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같은 개념으로 같은 범위에 들어와 있다고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는 작아집니다. 자, 평등이 커지면 자유는 작아집니다. 자유가 커지면 평등은 작아집니다. 이게 하나의 스펙트럼입니다. 이것 때문에 현대사회는 계속 끊임없는 정치적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죠. 평등을 확대하면 당연히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다. 부자 재벌들 법인세를 더 많이 받게 되면 이거는 법인세를 더 많이 받는다는 건 평등을 강조하게 되는 거잖아요. 세금을 통해서 부를 분배하는 것이니까. 근데 그들 부자들의 자유는 줄어드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로 평등과 자유가 양립할 수 없다라는 문제. 이걸 또 AI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 고민해 볼 필요 있습니다. AI가 우리보다 슈퍼 인텔리전트들은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이퀄리티냐, 리버티냐, 평등이냐, 자유냐를 놓고 사회를 재구성할 겁니다. 저는 제 나름의 답은 무조건 거의 99.9%가 AI 로봇은 이퀄리티적으로 갈 겁니다. 왜? 리버티가 중요하진 않거든요. 공공의 선이 더 중요하다. 아까 저스티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려면 이퀄리티를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들이 존재하죠. 자유가 줄어듭니다. 이걸 우리가 대체적으로 위협으로 느낍니다. 나의 자아가 위축되는 거 아니야? 내 자유가 위축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이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AI가 나와서 이 평등성을 좀 더 강조해주는 방향으로 사회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자, 그 하루는 길고 강렬했다. 나는 로봇 취급을 받았고 청혼이 받아들여졌으며 자진해서 즉시 아빠가 되기로 했고
아담의 동족 4분의 1이 스스로를 파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도덕적 혐오감에 신체적 반응을 목격했다. 자, 여러 가지 일들이 흘렀습니다. 제가 빠르게 소설을 넘어왔습니다. 총훈이 받아들여졌다. 이거는 미란다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남자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도 제가 생략하고 여러분들 소설 읽으시면서 찾아보십시오. 관료주의 행정에 대한 이야기 재밌습니다. 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방관자의 입장에서 정부기구 전체를 마음 편히 증오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들은 가벼운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강박적 태도로 날마다 그 공공의 지옥에 대한 뉴스를 읽는다. 나이가 들면 9시 뉴스 뭐 옛날 어른들 생각이 나는데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할아버지는 저 재미없는 9시 뉴스를 저렇게 뚫어져라고 매일매일마다 보는 걸까? 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답이 나왔네요. 평범한 사람들, 방관자의 입장에서 정부기구 전체를 마음 편히 증오하기 위해서 공공의 지옥에 대한 뉴스를 읽는다라는 겁니다. 강박적인 태도로.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죠. 마치 뉴스나 정치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안 두는 사람을 좀 무감한 사람이고 좀 뭐랄까요? 인문학적으로 덜 떨어진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런 풍토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좀 재밌는 새로운 잣대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재밌습니다. 장폴 사르트르의 지식인을 위한 변명, 지식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자,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특정 시간에 당신이나 누군가의 특별한 요구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 후반부는 아담과 찰리와 또 미란다. 찰리와 미란다는 결혼하기로 했죠. 이 인간적 이 커플과 아담이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AI들은 자유보다는 평등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퀄리티에. 중요한 원칙이 있다라는 건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이나 누군가의 특별한 스페셜한 요구보다 스페셜한 프리 자유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다. 지금 이언 맥케온도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소설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좀 재밌는 부분들 많은데 특히 미란다와 관련된 범죄 사건 이야기 이것들은 약간 제가 스포가 될 수도 있고 해서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설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슬픔. 자, 아담이 남기는 유언입니다. 파괴되는 아담. 우리에게 다가올 슬픔, 그 일은 일어날 거예요. 세월과 함께 개선이 이루어지면 우린 당신들을 넘어서고 당신들보다 오래 살 거예요. 당신들을 사랑하면서도요. 이 시는 승리를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회한뿐이죠. 소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이 13개고 이브가 12개. 그래서 이걸 약간 시범적으로 나왔는데 전 세계 부자들이 가졌고 유명인사들이 가졌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이거를 다 분석해 보니 거의 많은 수의 AI들, 거의 전부입니다. AI가 이 실존적 위기에 처해버립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파괴한다. 이야기는 뭔 것 같습니까? 자살해버립니다. 아니면 파괴를 당하든가 아니면 바보인 척합니다. 심지어는 이게 AI에 대해서 AI 로봇에 대해서 이언 맥케온이 느끼고 있는 질문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멋집니다. 자, 앨런 튜링을 만납니다. 아담은 파괴가 되었고 찰리가 앨런 튜링을 찾아가게 되면서 거의 소설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고 튜링이 앨런이 찰리한테 해주는 경고입니다. 그는 지각이 있는 존재였지. 자아가 있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건 축축한 유령이건 마이크로 프로세서건 DNA망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우리만이 우리의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개 키우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프렌드 씨. 아담은 당신이나 나보다 더 나은 정신의 소유자였어요. 당신은 의식을 지닌 존재를 없애려는 시도를 한 겁니다. 나는 그래서 당신을 경멸합니다. 경고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AI 로봇, 슈퍼 인텔리전트한 AI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파괴 행위에 나설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AI를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기계를 로봇 청소기나 세탁기가 아닌 친구나 연인으로서의 존재 혹은 나의 스승으로서, 왜냐하면 그들이 훨씬 더 스마트하고 도덕적입니다. 이걸 또 무서워하는 분들이 꽤 많죠. 자, 이야기 길었는데 결론을 한번 보시죠. 나는 튜링의 방에서 걸어 나왔다. 그 이야기를 듣고 비상계단을 내려가 거리로 나가서는 나의 골치 아픈 가정을 향해 런던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향하는 여정에 올랐다. 전형적인 소설의 결말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결론. 아까 구토 이야기했죠. 로강땡이 했던 거, 또 거꾸로 위스망스 소설 다 어정쩡하게 끝납니다. 이 소설도 어정쩡한 결론. 그냥 나는 그냥 내 가족이 더 중요하지. 미란다와 그리고 입양한 마크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뭐 니들이 뭘 생각하든 말든 아니 골치 아파 이러면서 그냥 가버리는 것. 그것이 멋있습니다. 이 어정쩡한 결말이 너무너무 멋있다. 자, 우리는 이제 곧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의식을 뛰어넘는 슈퍼 인텔리전트 AI를 보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죠. 우리가 보게 될지는. 이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뭐 보게 될 것 같은데 시간의 문제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는다라는 건 우리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세계의 지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언맥 교훈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그와 같이 훌륭한 소설을 아주 이 퀄리티가 뛰어난 소설을 계속해서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나와 같은 기계도 역시 훌륭한 소설이었다. 자, 오늘 결론. 제가 오늘 이야기는 거의 끝났는데 제가 앞에 올린 이야기 에피소드가 요거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선의 성리학자들 이야기를 한 게 요 부분이 흥미로워서 지금 2편을 올려놨습니다.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까다롭고 힘들어서. 그리고 또 제가 또 재미도 없게 설명했겠죠. 그런데 요거 한 번만 보시죠. 인물성 동의. 자, 호락 논쟁 이야기인데 충청도 양반 선비들과 성리학자들과 서울 선비학자들이 싸웁니다. 뭘 두고? 인간과 물건의 본성이 서로 같느냐 다르냐. 지금 감이 오셨죠? 오늘 본
이언 맥큐온의 이 소설의 주제와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 성리학자들이 18세기에 활발하게 거의 100년에 걸쳐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텍스트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민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충청도 쪽에 이 호학 쪽은 인간과 물건, 사물의 본성이 같지 않다. 서울 쪽은 반대로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이겼나요? 뭐 논쟁에서는 그 당시에는 결론이 안 났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낙학이 정확한 이야기를 한 것 같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전 영상도 좀 찾아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책 읽는 토끼TV 금요일입니다. 나 같은 기계들 Machines Like Me. 제목 너무 좋네요. 이런 제목을 뽑는 것도 굉장한 능력입니다. Machines Like Me. 나와 같은 기계들. 자, 주말에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좋은 책들 읽는 경험 누리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책 읽는 토끼였습니다.